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요새 투자 시장이 요새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이랑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틀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서두에 저는 지금은 투자 전문가는 아니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고 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그냥 참고용어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완벽한 데이터에 근거한 건 아니고, 저도 요새 그거에 막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대충 보면서 그냥 제 느끼는 그 감정 느끼고, 요새 보고 있는 거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어, 뭐 일단은 요새 메인 이벤트는 두 가지죠. 부동산이랑 주식이죠.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자면 최근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반응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로 뭐라 해야 될까, 다들 엄청나게 시장에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그건 없네 라고 하면서 좀 그냥 약간 기다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이게 근데 여름 휴가 시즌이랑 같이 겹쳐서 그것도 같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살 사람들은 사죠. 작년에는 여름에도 엄청 핫했으니까. 근데도 그런데도 지금 엄청나게 근데 저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뭐 생각보다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발빨리 움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빨리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빨리 움직인 건 맞긴 한데, 일단은 그렇고, 지금은 일단은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서울이랑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이제 확실히 이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이제 가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펀더멘털 대비해서 저평가된 지역들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낮은 중하급지 지역들은 확실히 조금 올라가는, 이 거래되는 것부터 해서 올라가는 거가 심상치가 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많이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을 거고, 그냥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름을 들어볼 법한 곳, 좀 서울이랑 출퇴근하기 쉬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역세권이면서 가격이 그래도 한 10억 언저리 그런 쪽에서 중하급지역으로 해서 아마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도 좀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하급지가 오히려 혜택을 좀 많이 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실무에 있어서는 뭐랄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약간 풍선 효과가 진행이 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곳들, 약간 역세권 중심으로 그런 곳들은 그래도 확실히 좀 움직임이 보이고,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상급지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여름 휴가 시즌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격이 중하급지라도 일단은 그런 것 같고, 근데도 어쨌든 결론은 지금도 엄청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고, 어, 지금 저희 것도 시세를 봤는데 굉장히 놀란 게,
최근에 또 알아보니까 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매물이 그나마 없었는데 그나마 또 거래가 하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됐는데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고, 그렇다고 그게 뭐 집 상태가 막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층수도 그렇게 뭐 로열층도 아니고 뭐 인테리어도 별로 안 돼 있어서 좀 수리를 좀 해야 되고 좀 그런 건데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직전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 뭐 저희가 사실 더 좋은 조건인데도 근데도 뭐 한 대충 뭐 한 40% 정도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봤을 때 1년도 안 돼서 한 40%가 올랐는데, 아 이게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게 점점점 제가 체감상으로는 이게 앞으로 점점점 심해질 것 같고, 이제 이게 진짜 거래가 계단식으로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계단식으로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매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좀 극심할 정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또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하는 입지 중하급지 기준으로 특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너무 극심할 정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한 번 될 때마다 호가가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직전 거래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으로 어쩌다 한 번씩 거래가 돼서 계단식으로 아마 가격이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점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월세가 이제 임대차 쪽이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어, 일단은 전세는 그래도 좀 버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받아요. 왜냐하면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전세가 어쨌든 전세가가 많이 오른 걸 알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분들이 거의 제가 99%다 계약갱신권 썼거든요. 갱신권 썼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살면서 버티실 건지 아니면 또 나중에 사시다가 또 매매로 갈아타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세가는 생각보다 이 실무에 있어서는 전세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비아파트 쪽으로, 특히 이제 빌라 쪽으로 이제 월세는 아마 내년부터 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내년부터 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는데, 통계도 사실 다 다르잖아요.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믿을 수가 없는데 어,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입주 공급량이 만 세대인가? 만 세대 전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만 세대가 안 되거나 그 전후가 될 거라서, 그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이제 더 심각해지겠죠. 왜냐면 계속 멸실은 계속 생기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오피스텔 원룸을 선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오피스텔 원룸을 살아봤지만 또 가족도 있고 하면 쉽지 않겠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 쪽은 아마 임대차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매매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뭐 대출을 많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아, 아마 집 사기는 점점점 쉽지 않아질 것 같고 될 것 같고 아마 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어차피 나중에는 집값이 너무 오른 거에 비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매매가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이 생길 거라고 많이 오르는 만큼 많이 단기적인 조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차라리 월세를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주거 라이프라는 그거를 누리면서 있다가 그 단기적인 조금 꽤 큰 하락이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월세 내면서 나름 윤택하게 살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런 마인드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그 마음 이해하고 근데 그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주택자들 매물은 그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실거주자들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마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뭐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갈아타기에서 나오는 매물도 많지 않거니와 실제로 지금 최근에 실거주자들이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결국 자기 갈아타기 위해서나 뭐 어쨌든 자산으로서의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절대 낮춰서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쥐꼬리만하게 낮춰서 하는 정도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생각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뭐 그거 생각하고 뭐 월세를 사시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매물이 굉장히 없는 상태고 아마 역세권에 나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지에 역세권이면서 금액이 그래도 조금 좀 나름 저렴한 곳들은 아마 그래도 꽤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혹시라도 거기에서 뭐 교통이 됐든 뭐 거기 뭐 근처에 뭐 재개발이 들어오든 뭐 이런 개발적인 이슈가까지 있게 된다면 아마 가격 하방은 물론이거니와 상방도 더 뚫리는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싶고 그래서 지금은 뭐 매물이 나온 족족 그냥 바로바로 거래가 된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1년도 안 돼서 거의 40%가 올랐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또 한편으로 냉정히 생각하면 또 이게 또 현실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뭐 1년도 안 됐지만 이거를 주택을 매매를 하면서 아직도 후회는 안 해요. 뭐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물론 레버리지라는 거를 꼈기 때문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내가 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자는 어차피 내가 월세를 살아도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내 집이라는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 내 집이라는 소유권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 자산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의 만큼 어쨌든 계속 상승한다. 이럴 만한 이렇게 좋은 자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주식이 됐든 뭐 ETF가 됐든 이런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로서의 가치는 없고 오직 투자 가치만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근데 여기는 뭐 내가 실거주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어, 뭐가 있냐면 그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낡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감가상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상회할 만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 건물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뭐 언젠가는 건물의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대지 지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또 복잡해져요. 그거에 대해서 할 말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게 보충이 되지만 근데 주식은 뭐 감가상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정말 제대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다 어이없어 하실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 그 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이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크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안 하시겠죠. 그럼 유형자산에는 뭐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지어 하나부터 얘기하면 뭐 이런 뭐 소모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물리학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무형자산도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특허권이 됐든 뭐 어떤 영업권이 됐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 그런 것들이 이제 감이 오셨죠? 그런 것들이 감가상각이 없나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래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거 어차피 우리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거 어쨌든 다 처리가 돼서 마지막에 영업이익이랑 나중에 순이익, 당기 순이익으로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봐봐요. 첫 번째로 일단은 첫 번째로 감가상각이 안 된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럼 일단 그거는 인정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 두 번째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공부를 하시고 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순이익, PI라고 하죠. 그 순이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그 순이익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이익이라면 결국에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결국에 세금까지 다 떼고 감가상각비도 떼고 직원들한테 줄 거 떼고 다 떼고 마지막에 세금까지 떼서 결국에 회사에 마지막에 들어온 돈이 순이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안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사실 좀 저만의 노하우라서 알려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알려드릴게요. 뭐 어차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구독자분들 많으시지 않지만 저한테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할게요. 보통 순이익이라고 하니까 그 순이익은 보통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업이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그 순이익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주주한테 남는 순이익인 경우가 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하지만 또 현실에서는 실제로 진짜 그 주주에게 마지막에 남는 돈이 순이익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제 캐펙스에서 항목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캐펙스 또는 이게 회계상으로 이제 PI로 안 잡히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손익계산서로 안 잡히고 오히려 뭐 자본 조정이나 이런 쪽에서 재무상태표로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이익이랑 진짜 회사가 마지막에 남는 그 이익의 개념이랑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건 뭐 극단적인 경우도 아니고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뭐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뭐 한 8천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한 몇 조를 한 2, 3조를 벌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뺄 거 다 빼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조정을 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일반 주주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분석하시고 하시지를 않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렇게 사람들 인터뷰하는 것만 들어보고 저도 주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뭐 거의 그래요. 재무제표나 재무제표는 당연히 볼 줄도 모르고요. 재무제표 사실은 뭐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재무제표 안에 있는 주석 부분도 해서 거기 있는 회계적 용어부터 해서 거기서 어떻게 어떤 식이 이어지게 되고 왜 이 항목의 수치는 이렇고, 그래서 그걸 또 그냥 그것만 봐서 모르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예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보고서는 구글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이유를 찾아내서 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내가 블로그든 뒤져볼 수 있고 추론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밸류에이션은 어떠한 방식으로 취할지,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걸 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할인법을 할지, 현금 할인법에서 자본조정 수익률을 WACC로 할지, 아니면 진짜 뭔가의 수익률로 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대비 몇 프로 알파로 할지, 그 곱하기로 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가 다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이런 재무관리에서 이런 배우는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공식이었구나. 그냥 이론적인 공부였구나. 왜 워렌 버핏이 이런 공식들이 다 필요 없고 현대 재무관리가 필요 없다는지, 왜 이 말을 했는지 그거를 다 이해하게 돼요. 네. 제가 너무 지금 노하우를 너무 많이 풀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게 공부가 지겹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개별주로 투자를 할 때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새 그래서 주식은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다, 상각이 없다라는 거는 완전 잘못된 내용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그에 대해 또 제대로 얘기하려면 확실히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한국에서만큼은 내가 뭐 특별하게 막 투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각이 있거나 좀 이렇게 내가 좀 잘한다 라는 그런 게 어떤 확정적인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부동산이 실거주 부동산 투자가 가장 좋지 않을까, 예, 아직까 싶습니다. 예,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부동산은 지금 많이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상승한 쪽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중하급지의 역세권의 이런 쪽들은 아마 많이 좀 오르지 않을까. 특히 거기다 주변에 개발 이슈까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거의 부르는 게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싶습니다. 예, 이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은 사실 제가 주식을 요새 일부러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주식시장을 뭐 맨날 볼 필요는 없거든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본질적으로 복잡한 시장이고 내가 미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돈을 버는 것도 운이고, 내가 갑자기 빠져서 돈을 잃은 것도 운이기 때문에, 운이란 요소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예측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뭐 다들 지금 요새 뻑하면, 저도 이거 한 지가 거의 19년 차, 18년 차인가? 제가 2008년도 때부터 했으니까 2007년도 말인가 2008년도 때 정확히 했으니까 몇 년이죠? 18년? 19년 차인가? 18년 차인가?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19년 차네요. 그런데 이번 장생처럼 뻑하면 뭐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이제 사이드카가 이렇게 매번 발생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렇게 오래 투자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처음 봤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근데 제가 하도 오래전에 기억 안 나. 2008년도 때는 그냥 항상 우장창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반 정신 놓은 채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도 사이드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도 사이드카라는 개념이 있었나?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어쨌든 지금 다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제 지금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내가 보면 좀 많이 손실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제 아는 어떤 지인분은 그래도 다행히도 좀 운이 좋아서 그냥 좀 많이 이게 수익을 본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똔똔이는 된 것 같아요. 똔똔이는 되는데, 근데 그래도, 예,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힘들어는 하는데 뭐 그냥 뭐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뭐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죠. 개인의 책임인데,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돼요. 어,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100%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워렌 버핏, 그분도 항상 수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분도 손절을 하실 때도 있고 틀린 적도 몇 번 있어요. 뭐 다른 전문가들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 그래서 앞으로는 뭐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요새는 모르겠고, 근데 금리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인하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한 0.25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느낌을 받고.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경제에는 글쎄요,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까? 물론 이제 이미 대출을 많이 받으신 서민분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요새는 뭐 전쟁 이슈, 그 불안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뭐 또 그거에 따라서 유가나 이런 게 환율이 어떻게 급등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 잠깐만, 올해 초 뭐 이렇게 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올해 한 초중순 뭐 요 정도까지는 그 주시장이 막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과 관련된, 꼭 주식이라는 게 꼭 유통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상장 주식이 됐든 뭐 공모주가 됐든 뭐 시비가 됐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성과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운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하면서 그분들 중에서 많이 손절하신 분들도 있고, 끝까지 그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를 들면 뭐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라고 믿고 그냥 버텼다가 많이 손해 보신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통 주식이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갔다 해서 뭐 상장 주식에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본 건 아니고, 그 외에 그 곁다리로 다른 쪽,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익을 봤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안타깝고 항상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 저 옛날에 저 때도 그랬고 항상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그래서 지금 저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손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저도 그 정도 손해 보고 있을 거고. 근데 뭐 저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아 해서 그냥 뭐, 저는 뭐 앞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은,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는 제가 제 분석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원래 한 번도 그러지 않는데 처음으로 한번 남의 말 믿고 에라이 모르겠다고 한번 경험이다, 뭐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제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씁쓸하긴 한데, 근데 뭐 저는 뭐 항상 제 원칙이 그냥 내가 투자한 즉시 다 잃었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직 뭐 원금이 남아 있으니까, 예. 저는 뭐 돈을 번 거죠, 그렇게 보면. 예. 이건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예, 주식시장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뭐 개별 주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실 거면 그냥 ETF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ETF에 대한 뭐 어떤 뭐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점 위험할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앞전 영상에서 아마 찍은 것 같고요. 그냥 뭐 그래서 만약에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만약에 어 제가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한테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한다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평생을 부동산의 한 90% 정도, 85에서 95% 정도로 포트폴리오로 해놓고, 나머지 한 10%에서 15%는 뭐 S&P 500, 뭐 해외 미국에 상장된 ETF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대신 ETF는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혹시라도 갈아타기를 한다면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갈아타고 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뭐 건들 게 없거든요. 건들 게 없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ETF를 만약에 네가 매수를 한다면 거치식으로 매수를 하나, 사실 분할식으로 매수하나, 사실 거기서 거긴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치식이 성과는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인 걸 수 있지만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라는 그 관점까지를 바라본다면 ETF는 거치식이 아니라 무조건 분할 매수해야 된다. 거치식도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친구한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 이 투자 쪽,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쪽은 전혀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 뭐 나중에 뭐 우리나라가 뭐 자연재해가 있다던가, 뭐 갑자기 인구가 뭐 심각하게 뭐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거나, 뭐 갑자기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뭐 어떤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다, 그런 거지 않은 이상은, 예,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하, 일단은 제가 또 말을 또 길어졌는데, 일단은 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부동산은 지금 분위기는 지금 일단은 굉장히 핫하지만 그래도 세제 발표하고 나서 저는 바로 그게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약간 한 며칠 동안은 좀 뜸을 들이는 것 같고, 그 며칠 동안 뜸을 들이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시장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 장세도 있지만 휴가 시즌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매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가격이 빵빵빵빵 상승한다라는 식으로 될 것 같고, 내년 정도면 아마 임대차 시장, 그냥 전월세 시장이 아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고, 많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도
실무적인 측면에선 전세는 그래도 계약갱신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크게 변동이 되진 않지만 아마 월세 쪽이 아마 큰 변동이 있을 거고, 특히 비아파트 부분에 뭐 빌라 쪽에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 하방을 받쳐주는 빌라 쪽에 월세가 오르고 아파트 쪽에 월세가 오르고, 그에 맞춰서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는 잠깐 갱신권 때문에 멈추더라도 월세 자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환산해서 전세가로 매겨질 거고, 그게 되면 그게 매매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딱 지지해준 역할을 해주면서, 물론 갭 차이 매전 갭은 좀 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거를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그 안전판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27년도부터는 아마 매매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데 아마 1만 가구 정도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후가 될 거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기타 경기도 수도권 아파트 물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이제 심각해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더 문제는 28년, 29년도는 물량이 훨씬 더 없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착공이 공급 대책만 있을 뿐 뭐 아무런 뭐 없기 때문에 지금 착공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의 확정은 2030년도까지는 거의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없다라고 문제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하는 거 보면 2030년도가 아니라 한 31년도, 32년도, 한 뭐 33년도까지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을 이제 대비를 할 때 주식 시장이 투자자분들이 가끔씩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실 때 그건 상각이 되지 않냐, 감가상각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결국에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는 건 순이익인데 그 순이익을 반영한 걸로는 밸류에이션 하면 서로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진짜 밸류에이션 할 줄 알게 되면 그것도 말이 완전 틀리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그 주식이 본질적으로는 그게 감가상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거 오해하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인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금 뭐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서, 근데 지금 다들 지금 힘든 상황인 거는 확실하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주식을 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면 어제 주식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이제 비교를 해서 포트폴리오로 이제 평생 투자한다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편성해야 된다 한다면,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의 한 85에서 90%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게, 그것도 이제 해외에 상장된 미국 S&P 500의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ETF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또 모르는 기타 위험이 있는데 그 기타 위험은 앞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된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네. 네, 또 요약하는 것도 길어지네요. 네.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